사람들이 저한테도 많이 물어봐요. 관세음보살하고 관자재보살의 차이가 뭐냐. 관자재보살은 현장 스님이 번역하는 거고 관세음보살은 구마라집이 번역하는 거예요. 원래 원어는 아발로키스테스바라. 왜 번역이 관세음으로 됐을까? 안녕하세요. 자, 반야심경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반야심경 이렇게 딱 보시면 뭐 반야심경 요만큼 280자, 270자, 270자, 280자. 왜 280자죠? 제목이 들어가면 제목이 10자잖아요. 그래서 본문과 제목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반야심경은 총 6종류가 있습니다. 반야심경에 대한 거는 6종류. 그리고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600반야경이라고 하는 경전이 있고, 600권으로 된 반야경 중에서 가장 핵심만 줄였다 그래서 반야심경이에요. 반야경의 심장과 같은 경전, 핵심의 경전.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지금 내용이 되어 있는 거고, 그래서 이게 암호 같은 겁니다. 600권을 뭐 다 할 수 있으면 참 좋지만 다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축약해서 놓은 거고, 당연히 암호같이 처리가 되는 거고, 이거의 이제 내용들을 조금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600권짜리를 다 하면 쉽고, 짧으면 당연히 어렵고, 제가 전에도 그런 얘기 잠깐 해드렸었잖아요. 예를 들어가지고, 저거 뭐야. 흥부전을 다 읽으면 너무너무 쉬운 책이고, 흥부전을 한 줄로 줄이거나 두 줄로 줄이면 누가 들어도 어려운 책이고, 흥부와 놀부가 살았습니다. 흥부가 제비다리를 부러뜨리고 대박이 났습니다. 놀부는 벌을 받았다가 동생을 잘 둔 덕에 다시 구원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뭐 그런 식으로 요약하면 누구도 알 수 없는 상황이 되겠죠. 그러니까 내용을 아는 사람만 들을 수 있는 얘기죠. 각설하고 이 반야심경이 중요하기 때문에, 왜 중요하냐? 600권 대반야경이라고 하는 엄청난 경전이 있는데, 그 반야부 경전이라고 하는 엄청난 게 있는데 그걸 다 못 읽기 때문에 보상심리, 그 다음에 대체적인 걸로 해서 공식 하나를 만들어서 그것만 암송하면 600권 대반야경과 대반야경을 읽은 것과 대등한 관계가 형성된다 라고 해서 반야심경을 강조하다 보니까 버전들이 여러 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 저 사람 요 사람 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다 번역한 게 총 6종류가 있다더라. 그리고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번역은 당나라 현장스님 번역, 구마라집 번역과 현장스님의 번역이 같이 있을 때에는 대부분 구마라집 번역이 이깁니다. 구마라집 번역은 당시 중국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춘 번역이었고, 현장 스님의 번역은 어떻게 보면 직역 비슷한 그런 번역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구마라집이 이기는데, 희한하게도 반야심경만은 현장 스님이 이겼어요. 그러니까 금강경도 능당금강분이라고 하는 현장 스님의 번역본이 있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전부 구마라집 본이에요. 그런데 반야심경은 오히려 현장 스님이 이긴, 어떻게 보면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사람들 뭐 시호, 보리유지, 법월 이런 사람들이 번역한 건 다 안 봅니다. 이런 건 이제 공부하는 사람들이 서로 어떻게 이렇게 번역을 좀씩 달리 했는지, 그다음에 원본이 달랐는지 이런 거 체크할 때 이제 대비해서 보는 정도고, 그 외에는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마라집본하고 현장본하고의 가장 큰 차이점이 있죠. 그게 뭐냐면, 이제 사람들이 저한테도 많이 물어봐요. 관세음보살하고 관자재보살의 차이가 뭐냐? 번역하는 사람 마음입니다. 그래서 관자재보살은 현장 스님이 번역하는 거고, 관세음보살은 구마라집이 번역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관자재보살이라고 안 하고 일반적으로 관세음보살이라고 하거든요. 관세음보살, 관세음, 그렇잖아요. 관세음, 관자재, 이게 이제 현장 스님 번역이고, 이게 구마라집 번역이고, 이걸 줄여가지고 관음보살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관세음, 관음은 전부 구마라집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입에 붙은 거는 구말아질 거야. 입에 붙은 건 구말아질 거. 그리고 반야신경 할 때만 관자재 보살이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 원어는 아발로키스테스바라라고 하는 거예요. 아발로키스테스바라. 왜 번역이 관세음으로 됐을까? 관세음이나 관자재로 됐을까? 모르지 뭐. 그죠? 여러분이 그런 걸 굳이 알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면 원래 이름을 번역한다는 거는 정상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이름은 번역하지 않습니다. 오바마도 뭔 뜻이 있겠지. 나름 뭔 뜻이 있겠지. 그런 걸 번역하진 않잖아. 시진핑은 시진핑인 거지 우리가 습근평이라고도 안 불러요. 그런 식으로 부르는 것도 예의가 안 맞는 겁니다. 근데 그것까지 번역을 하겠어요? 가까운 것을 평정한다. 이렇게 우리가 시진핑을 번역해서 쓸 수는 없잖아. 아니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름은 번역하지 않는다는 게 상식인 거고 그 나라 사람들이 부르는 원 발음으로 불러준다라고 하는 것도 상식이죠. 그런데 옛날 사람들이 왜 이걸 번역을 해요? 아발로키스테스바라라고 하는 거를 들어보면 번역해야겠다고 생각을 했겠지. 정근을 해봐. 정근을. 관세음보살 말고 아발로키스테스바라 보디사트바 혀도 안 돌아. 혀도 안 돌아가. 그러니까 나름 고민 끝에 번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이제 이름을 번역하면 안 된다는 거는 옛날 사람도 정상이면 압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관세음보살 정근을 했을 때 관세음보살이 자기 이름인지 알아들을 수 있을까? 저렇게 번역해 놓으면 시진핑이 왔는데 우리가 시진핑이라고 안 부르고 가까운 것을 평정하는 분 뭐 이렇게 부르면 그 사람이 그게 난지 알겠어요? 똑같은 거죠. 그럼 관세음보살이 못 알아들으면 정근을 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요? 근데 관세음보살 그 정도는 알아들으니까 관세음보살이겠지. 그 정도도 못 알아들으면 관세음보살이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해서 번역을 하는 거고 그 번역에 어디에 방점을 두느냐를 가지고 두 사람이 이제 번역이 다른 거예요. 관세음보살 말고 광세음보살이라고 하는 번역도 있어요. 빛광자를 써서 광세음이라고 번역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대표적인 건 이제 관세음보살. 우리에게 익숙한 건 관세음보살, 그리고 그 축약 형태가 관음보살. 그래서 익숙한 거는 구마라집이고 그 다음에 조금 덜 익숙한 거는 이제 현장 관자재 보살. 그래서 이제 정근을 할 때 관세음 보살을 정근을 하고 그 다음에 반야신경 할 때는 관자재 보살을 하면 당연히 서로 같은 체계 안에서 하나를 지시할 때 다르게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비정상적인 행태이기 때문에 당연히 거기에 의문점을 가지게 되는 거고, 그래서 저 같은 사람한테 왜 이런 식으로 부릅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건 정당한 질문이 되는 거고, 그래서 그렇게 섞여 있는 이유는 사람이 방점을 어디에 두고 번역을 했느냐 라는 문제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번역하는 거는 그 사람의 주관성이 개입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음사만 하면 주관성이 개입될 여지가 별로 없죠. 약간의 발음 차이 정도가 있겠죠. 하지만 번역을 해버리면 당연히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지? 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제 소리에 대해서 주목하느냐, 본다는 데 주목하느냐 라는 이제 관점 차이가 존재하는 거고, 그리고 거기에는 또 뭐가 있냐면 듣는 사람들과의 교감이라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느 정도 알아들을 수 있느냐 라고 하는 부분이 존재하죠. 그래서 알아듣도록 번역을 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없는 거를 번역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망고 하면 망고가 인도에는 있어. 하지만 중국에는 없어. 중국이나 동아시아에는 없어. 그럼 망고를 어떻게 설명을 해줄 거냐.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보여주면 제일 쉽죠. 하지만 못 보여주는 상태에서 그거를 설명해야 된다. 그리고 그거는 굉장히 짧게 해야 된다. 서술형도 아니고. 그랬을 때 어디에 방점을 두느냐.
여러분 같으면 망고를 뭘로 번역하면 좋을까? 형태나 색깔로 번역을 하면 저 같으면 모과를 얘기하기가 쉬울 것 같아. 겉의 형태로 보면. 아니 그냥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생각하는 거예요. 노란색의 모과 비슷한 건데 맛은 훨씬 더 달고 안에 씨가 큰 거가 있어. 서술이 길어지면 훨씬 편합니다. 하지만 서술을 길게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서술을 길게 여기는 딱 2개의 단어만 쓴 거잖아요. 본다라고 하는 관점 하나, 그 다음에 듣는다. 그러니까 딱 2 단어 갖고 축약해서 네가 뭔가를 해봐 이러면 쉽지가 않죠. 쉽지가 않죠. 맛있는 걸로만 따지면 망고하고 비견할 수 있는 과일은 뭐가 있을까? 복숭아? 복숭아나 홍시나 그 백도 말고 그죠? 황도 막 무르익은 거 하면 비슷할 것 같다. 그죠? 네. 그게 이제 망고 잘 익은 거랑 이렇게 하면 이게 약간 흐물흐물한 그런 상태. 그러니까 거기에 초점을 맞출 거냐, 형태에 초점을 맞출 거냐, 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사람이면 당연히 그런 식 문제들이 벌어져요. 그래서 특히 이제 한자어 같은 경우는 한자어를 우리말로 번역할 때는 우리나라도 한자 비율이 높기 때문에 한국말에도 한자 비율이 높기 때문에 그 번역이 그렇게 안 어려워요. 그런데 영어나 이런 것들을 번역할 때 보면 굉장히 어렵죠. 그러니까 필로소피 뭐 이러면 그거를 지혜를 사랑한다, 지식을 사랑한다, 지혜를 사랑한다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일본 사람들이 철학, 밝은 학문 뭐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일본이 그런 번역을 예전부터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잘 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필로소피라고 하면 쉬워. 근데 그거를 우리말로 번역해야 돼. 이러면 그게 어려워집니다.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에 먼저 봉착했던 게 그러니까 그러면 그냥 음사로 다 해버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은 음사로 하는 시절이고 지금은 음사가 많이 들어오는 거고 뭐 커피 이름이든지 뭐든 다 음사로 들어오는 시절이고 그게 익숙하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해서든 번역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 해드렸잖아요. 로스안젤레스를 나성으로 번역하는 것 같은 식의 그 당시에는 그런 외국어 자체가 너무 생소했기 때문에 무조건 번역을 하는 걸 아마 원칙으로 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성이라고 하는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하는 그런 번역어가 나온 거죠. 그럼 그거 우리가 번역했겠어요? 아니에요. 일본이나 중국에서 번역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거를 갖다 수입해서 쓰는 거예요. 그런 식의 번역 원칙들이 자기네 나름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번역을 따라가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특히 일본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까 우리는 일본식 번역어가 들어온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중국만 하더라도 그 당시에 중국이 그걸 뭐 주체적으로 번역해서 뭘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별로 없을 때고 중국도 메롱이고 우리나라도 메롱인 상황이었고 일본만 근대화가 빨리 되면서 중국과 우리나라는 좀 상태가 많이 안 좋았었잖아요. 170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동아시아가 괜찮았어요. 근데 동아시아가 유교가 되면서 해금 정책을 써요. 해금 정책이 뭐냐면 무역 안 하고 그냥 안에서 살겠다. 농사나 지어서 우리는 안에서 살겠다. 그것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유럽은 그 당시에 뭘 했냐면 이제 해양으로 나가가지고 뭔가를 해보겠다. 포르투갈, 뭐 그 다음에 저 스페인, 그 다음에 네덜란드, 영국 이런 데가 막 밖으로 나가고 있을 때 우리는 문을 닫는 거예요. 그래서 해상 봉쇄 정책. 명나라부터 그렇게 시작되는 겁니다. 명나라부터 그렇게 하고 이제 중국은 또 제정신 아닌 소리를 하죠. 영국에서 와가지고 무역을 하자 이렇게 했더니 우리는 너네한테 살 게 없다. 그 당시 영국은 진짜 산업혁명 끝낸 상황인데 그때라도 뭘 이렇게 좀 했었으면 뭔가가 됐겠죠. 그러다가 이제 다 동아시아는 골로 가는 거고 일본만 이렇게 상황 파악 조금 해가지고 일본은 개화가 빨리 되니까 그러니까 중국을 다른 중국의 방침과 비슷하게 간 나라는 전부 골로 갔고 일본은 중국과 다르게 가죠.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이유는 뭐냐면 우리도 그런 거 들어봤잖아요. 고려 말 조선 초에 왜구들이 뭐
득실거리고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때 이제 무장 세력으로 등장하는 게 최영이라든지 이성계라든지 뭐 이런 분들이 다 그 당시에 등장을 하는 거고, 그리고 중국에도 왜구들이 많이 갔죠.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그거를 처리하는 방식이 아예 해안선을 봉쇄해버리는 그런 방식, 해안 쪽에 사람 잘 안 살게 하고 봉쇄하고 막 이런 방식들을 썼었어요. 그래서 일본과는 나중에도 저놈들하고는 상종하지 않겠다. 저 쌍놈들과는 상종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정서가 중국에 팽배했고, 우리는 중국하고 계속 잘 가고 있었고. 제가 전에 그런 얘기 안 해드렸나요? 아편전쟁 끝나고 우리나라에서 사신으로 갔을 때 놀랄만한 일이 벌어진다고. 아편전쟁 끝났다는 게 영국군 한 3,000명한테 중국이 싹 털린 사건이 아편전쟁이거든요. 그 큰 나라가 영국군은 얼마 되지도 않는데 싹 털렸는데, 그 뒤에 조선 사신이 갔잖아요. 조선 사신이 가서 그런 걸 이렇게 정보를 인지를 해야 되잖아요. 세상이 바뀌었다는 거를 더 열심히 기여해야겠다. 이렇게 조선왕조실록에 나온다니까요. 대국엔 아무 문제가 없고 우리는 열심히 기여해야겠다. 일본은 그 당시에 그걸 벌써 파악했다는 거예요. 상황 돌아가는 걸 벌써 파악했고, 그 네덜란드나 이런 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런 쪽에서 정보를 주니까 네덜란드, 영국 이런 쪽에서 정보를 받고 파악했고, 걔네는 근대화 작업에 이제 중국과는 청나라랑 손절하고 독자적으로 움직여야겠다. 저쪽은 안 되겠다. 이렇게 붙는 거고, 그리고 우리는 이제 상황 파악 못하고 그냥 깜깜이로 계속 가다가 같이 골로 가는 그런 거죠. 그래서 명나라 때부터 일본이 독자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었던 게 중국에서 일본을 왕따시켜요. 그래서 일본은 독자적인 문화권.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해드렸잖아요. 샘물 핸팅턴의 문명의 충돌이나 이런 걸 보면 우리는 중국 문화권, 동아시아는 중국 문화권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중국과 그 똘마니 국가들, 그 중국에게 영향을 받은 나라들, 우리나라, 뭐 베트남, 일본, 뭐 이렇게 대만, 뭐 이런 거 다 그 안으로 싸잡아서 넣고 있지만, 실제로 유럽이나 미국 사람들이 볼 때는 동아시아에는 두 개의 문명권이 있다. 그건 중국 문명권, 그다음에 일본 문명. 우리나라는 없고, 우리나라는 없고. 그러니까 일본을 독자 문명권으로 걔네는 인지를 해요. 우리 역사하고는, 우리가 인지하고 있는 역사하고는 굉장히 다르죠. 근데 그게 가능한 게 뭐냐면 명나라 때부터 이 왜구들이 창궐 하면서 중국이 일본을 손절하거든요. 일본을 왕따시킵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왕따가 되고 싶어서 왕따가 된 게 아니고, 독립하고 싶어서 독립하고, 그 다음에 자기 홀로 서기를 하려고 홀로 서기를 한 게 아니고, 실제로는 왜구하다가 저런 쌍놈들하고는 상대하지 않겠다. 그래서 완전히 끊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은 그냥 이제 혼자 설 수밖에 없는 거죠. 혼자 설 수밖에 없는. 그래서 황제 비슷하게 독립적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저런 게 무슨 놈, 저런 나라가 뭔 황제냐,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하는 거고, 우리는 고대하고 중세 의식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근세 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일본은 상황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 근세 인식들을 미국이나 유럽 사람들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본을 독자적인 문명권으로 놔버려요. 그래서 우리하고는 좀 생각이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골로 가고 있었던 거죠. 좀 많이 슬픈 근세사가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도 넘어가게 되는 거고, 일본은 이제 살아남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일본이라는 나라가 서구적인 것들을 받아들일 때 자기네식으로 변형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그거를 자기네 방식으로 번역해야 되는 문제에 직면했고, 그 번역이라는 게 지금 들어오는 거죠. 자기네식으로 변화시켜서 유통되는 것도 있죠. 지금 우리나라에 아직까지 유통되는 게 뭐 카레, 카스테라 뭐 이런 것들이 대부분 다 일본에서 변형된 것들이죠. 우리 지금도 카레 하면 인도 카레가 떠오르는 게 아니고 일본 카레가 떠오르잖아요. 일본 사람들이 번역한 번역어라고 하는 게 상당 부분을 나중에 차지하게 되는 거고, 그 과정에서 일본에 뭐 잔재들이 남게 되는 거죠. 그러면 불교는 역으로 생각해 보세요. 불교는, 그러니까 서구적인 거는 일본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들였기 때문에 일본어의 잔재들이 남는 거고, 일본식의 사고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남는 거고, 불교 같은 경우는 중국이라고 하는 필터를 거치면서 우리나라로 넘어온 거니까 중국식 사고들이 당연히 잔재로 남는 거죠. 그리고 한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번역할 때 원어를 가지고 번역하는 것보다, 그러니까는
원서를 직접 번역하는 것보다 일본어가 있는 거면, 지금 현대적인 거면 일본적인 걸 가지고 번역하는 게 편합니다. 알딸딸한 단어, 필로소피를 철학으로 번역하려면 그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그런 단어 하나 찾아내는 게. 야, 그게 정당하냐? 릴리전을 종교라고 번역하면 그게 정당하냐? 이렇게 말하기는 쉬워요. 그럼 네가 그런 단어를, 한자 단어를 한번 만들어내봐. 그거 무진장 머리 아픕니다.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몇 날 며칠을 골머리를 썩어야 되는 문제가 벌어져요. 그러니까 그냥 갖다가 이렇게 참고해서 번역, 그런 경우 많습니다. 여러분 몰라서 그렇지. 그러니까 원서를 직접 번역하는 게 아니고 일본에서 한번 번역된 거, 이런 걸 갖다가 두 개를 동시에 놓고 번역하는 거예요. 두 개를 동시에 놓고 번역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그냥 원서에서 번역하는 게 쉬운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양쪽을 다 보면서 번역하는 게 더 쉽습니다. 더 쉽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더 심했겠죠. 불교가 들어오던 시절에 우리는 원어를 아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중국에서 대부분 번역해서 들어온 걸 가지고 썼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그냥 무비판적으로 수용해야 되죠. 왜 이런 차이들이 존재하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못하고 그냥 가는 거죠. 관세음 보살은 아무튼 구마라집 번역이고, 그 다음에 관자재 보살은 현장 번역이고, 이런 식의 두 가지 번역 체계들이 나오게 되는 거고, 이건 이제 먼저 있었기 때문에 이게 유행하는 바탕에 이게 교정, 어떻게 보면 바로 잡으려고 하는 번역이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가지가 섞이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의식 속에, 하나의 불교 의식 속에 이 두 가지가 다 나타나는 불가사의한 일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관세음 보살을 관음보살이라고 부르는데도 또 사연이 있습니다.